148쪽 보시면 거미집이론이라고 나오죠. 이 거미집이론이 적용되는 상품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거미집이론이 적용될 상품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품, 생산기간이 생산에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상품이다. 어떤 상품일까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 이론을 제일 만든 에치켈이라는 사람도 농산물, 축산물 이런 데 적용을 했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건축물에 더 잘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이 건축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제 가정들이 깔려 있냐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수요는 시차가 발생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T기의 가격에 의해 T기의 수요량이 바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급은 T기의 공급량은 그 전기의 가격의 함수관계더라. 또는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한 템포 느리다 보니까 T 플러스 1 공급량은 그러니까 현재 가격, 여기가 이제 현재 가격에 의해서 현재 수요량이 결정되는데 공급은 현재 가격에 의해서 미래 공급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억수로 비싸다고 합시다. 그런데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시차가 발생한다. 생산 기간은 3년으로 해볼까요? 3년? 그러면 T 플러스 3 이렇게 할까요? T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지금의 공급량은 3년 전의 가격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결정된 거다. 이렇게 시차가, 공급에서 시차가 발생하더라고요. 수요에서는 시차가 발생해요. 생산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공급이죠, 공급. 생산기간 3년을 가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성립을 하려면 공급자들이 현재 가격이 비싸면 미래도 그대로 비쌀 것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다시 한번, 공급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해요. 근데 현재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가정을 했다.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들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간 교역은 없애야 된다. 그래야 거미집이론이 성립한다. 세 번째는 이번 기회에 생산된 것은 이번 기회에 다 팔아야 됩니다. 해당 기간에, 해당 기간에 생산된 양은 해당 기간에 다 판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장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장이나 가공은 없다라고. 그 저장해놨다가 3년 후에 판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거미집이론은 다 기본적인 가정은 설정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냐? 변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균형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더 균형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발산형이 있는가 하면, 균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수렴형이 있더라. 수렴형부터 먼저 할까요? 수렴형이 있고, 더 벗어나 버리는 발산형이 있고, 제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순환형이 있더라. 이 세 가지. 그럴 때 수렴형을 갖다가 오는 안정적 균형이라 불러요. 안정적 균형이다. 균형에서 벗어나서 최초의 균형으로 되돌아오더라 이거죠. 안정적 균형이냐 불안정적 균형이냐 하는 것은 최초의 균형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최초의 균형으로 되돌아오면 회복력이 있으면 안정적 균형이요, 최초의 균형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최초의 균형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면 불안정적 균형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균형의 안정 조건이 뭐냐 이거죠. 시장 균형이 불안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시장 균형의 안정 조건은 무엇일까? 즉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겠죠.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공급의 가격 탄력도보다 커야 됩니다. 즉 같은 말이 되는데,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값, 절대값으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묶었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값보다 작아야 되겠다. 자, 그걸 그래프로 좀 살펴보면, 주택의 생산 공급량은 안정적으로 증가돼 가고 있는데, 수요량은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공급량이 문제죠. 주택 완공량이다. 그것이 곧 공급량이다. 1996년도라고 해보자. 수요량은 큰 변동이 없는데 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한 거야, 96년도에.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죠? 안 팔려서 가격이 폭락할 거다.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공급해서 미분양으로 가격이 폭락을 해. 그러면 이제 건설업체들이 어쩝니까? 착공을 안 하겠죠? 착공량이 너무 줄어들어. 근데 아까 생산기간이 3년 걸린다고 가정을 깔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착공을 너무 안 했으니까 3년 후에는 1999년도에는 완공량이 너무 적어요. 99년도에 수요는 큰 변동이 없는데, 그러면은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서 직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가격은 다시 폭등을 하겠죠? 가격은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착공량은 어떻게 되죠? 집이 부족해서 없어서 못 파니까 착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완공량이 너무 적은 이유는 96년도에 너무 착공을 안 해서 그러죠? 이번에는 99년도에 너무 많이 착공을 하니까 2002년도에는 완공량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2002년도 수요에 비하여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대요. 이만큼. 그러면 2002년도는 너무 많이 공급돼서 가격이 다시 폭락하겠죠. 그러면은 안 팔려서 또 미분양으로 건설업체 망하잖아요. 그러면 또 착공을 안 하겠죠.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무 많이 공급해서 미분양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건설업들이 착공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갔죠. 예측을 하기는 했으나 빗나가 가지고 이 1999년도에 가서는 없어서 못 팔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측이 빗나갔냐고요. 가격이 폭락하니까 착공을 안 했다. 근데 나중에 3년 후에 보니까 없어서 못 팔 정도다. 돈을 못 벌었죠? 아까는 미분양으로 안 팔아서 돈 못 벌고, 이번에는 수요는 많아도 물건이 없어서 돈도 못 벌고. 왜 이렇게 빗나가게 되죠?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어떻게 예측을 했어요? 공급자들이 현재 가격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예측하긴 예측하는데 기대, expectation. 기대하기는 하는데 어떤 기대죠? 그대로 유지될 것.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건 머물러 정태적 기대입니다. 정태적 기대. 정태적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변동 없이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 이걸 정태적 기대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과거가 현재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정태적 기대. 근데 이제 그것 말고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149쪽 두 번째 줄 봐봐요. 149쪽의 두 번째 줄은 정태적 기대를 가정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적응적 기대도 하지 못했고 합리적 기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 이론이 세 가지가 있죠? 정태적 기대,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라는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거미집 이론에서는 공급자들이 정태적 기대밖에 하지 못했다. 적응적 기대나 합리적 기대는 할지 모르더라. 정태적 기대란 말이 뭐라고요? 과거의 어떤 경제 변수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 그걸 정태적 기대라고 해요. 근데 왜 정태적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시장 전체 물동량을 못 보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미분양으로 안 팔려서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착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만 자기 혼자만 착공 안 한 줄 알았거든. 근데 미래 가서 보니까 니도 나도 다 착공을 안 했던 거야. 자기만 몰출한 거야. 시장 전체 물동량을 못 보더라 이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합리적 예측을 못했다. 합리적 기대를 못했다 그래요. 자, 이걸 다시 다른 그래프로 그려보면 제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저렇게 집어넣은 것이고,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식으로 그려보면 여기다 이제 수급량을 표시했고 여기다가 가격을 표시했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약간 완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제가 공곡선의 기울기를 약간 가파르게 그려야겠어요. 자, 균형 가격이다. P0. 균형 수급량이다. Q0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폭등하죠. 그래가지고 2001년도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D1. 자, 시차 없이 바로 반응하죠? 수요 법칙이잖아요. 비싸지니까 수요자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수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언제 늘어났냐? 공급은 시차가 있었어. 공급량은 S2. 다시 1년 걸린다고 그래요. 1년. 지금 가격이 비싸니까 1년 후에 수요는 바로 반응하지만 공급은 1년 후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고요. 생산 기간을 1년 잡았어요, 제가. 그런데
2002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폭락해버려요.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까지 폭락을 하죠. 다시 한번 초과 공급이다, 가격 폭락. 그래서 2002년도 가격은 폭락해버려요. 폭락. 싸니까 수요자들이 이 가격이면 사더라는 거예요. 그 물동량을 이 가격이면 수요자들이 사더라. 그러면 P2 가격에 대해서 이번엔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야.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가격 폭등해버린 거죠. 2003년도는 다시 가격이 폭등하더라. 그러면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량이 줄어들고 2003년도 가격 때문에 공급량 S4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럼 다시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 폭락.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다시 가격이 폭등.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다시 많아서 가격이 폭락. 다시 한번 공급이 너무 많다, 가격 폭락.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가격 폭등. 공급이 너무 많다, 폭락.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폭등. 공급이 너무 많다, 폭락. 제가 지금 전부 다 원인을 공급에서 찾았죠. 공급이 너무 많다, 폭락.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가격 폭등. 공급이 너무 많다, 폭락. 원인을 전부 다 공급에서 찾았어요. 공급에서. 거미주의비로는 철두철미하게 공급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대로 다시 하나 그리겠어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시간의 흐름을 집어넣을 거야. 기간. 시간의 흐름을 집어넣고 종축에는 그대로 가격을 표시합니다. 종축에는 그대로 가격을 표시했는데, 자, 균형가에서 이탈했죠?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자, 다시 한번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어쩝니까? 수렴하죠, 수렴. 수렴하더라. 시간의 흐름을 고려했으니까 동태적 분석이요. 이렇게 수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이거 수렴 조건. 이렇게 수렴이 되기 위한 조건은, 수렴이 되기 위한 조건은, 즉 안정 조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이 안정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도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발산형.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두 가지 유형 더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책을 참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의 탄력성이 상공업용 부동산의 수요의 탄력성보다 큽니다. 이게 더 커요. 탄력도가 더 크더라. 물론 그 이유는 대체재가 더 풍부해서 그래요. 주택은 상공업용 부동산은 보다 대체재가 풍부하더라 이거. 대체재가 풍부할수록 탄력성이 큽니다. 탄력성 크기 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 대체재가 풍부하냐 풍부하지 않느냐, 이게 수요 탄력성 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훨씬 적어요. 상공업용 부동산의 가격 변동보다 훨씬 변동폭이 작더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력성이란 건 양이거든요. 양의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가격은 훨씬 둔하게 움직인 거예요. 둔하게 변한다. 양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가격은 둔하게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걸 그래프로 한번 봐볼까요? 이게 이제 상공업용 부동산의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합시다. 상공업용 부동산의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가격의 움직임이다. 근데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의 움직임은 이렇게 된다. 훨씬 안정되죠? 훨씬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봐볼까요? 여기 좀 내리막길 때 한번 봐봐. 내리막길 때. 상공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는 때 수요가 둔해.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공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잘 안 살아나. 조금 살아나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팍 늘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세일한다네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잘 안 늘어나고, 주거용 부동산은 수요가 팍 늘어난다. 양이 민감하다. 그걸 탄력성이 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도중에 주거용 부동산 수요는 조금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상업용 수요는 조금 살아나는데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가 확 살아난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요가 확 살아나면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덜 떨어질까요? 아니면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다시 한번 합시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주택은 수요가 확 살아난다. 그러면 싼 맛의 수요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주택은 가격이 떨어지다가 덜 떨어지죠? 주택은 덜 떨어지고, 상공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안 살아나.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상공업용 부동산 떨어지는 폭이었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주거용 부동산은 덜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가격이 덜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폭이 적잖아요. 오케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양이 민감하면 가격이 둔하다. 양이 둔하면 가격이 민감하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건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양이 둔하다는 거예요. 양이 둔하면 가격이 민감하다니까요. 이렇게 연결돼. 양이 민감하면 가격이 둔하고, 양이 둔하면 가격이 민감하고,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상승할 때를 예를 들어도 똑같아요. 항상 탄력성과 양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탄력성과 가격의 신축성은 역수관계. 그러면은 제가 즉석에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자, 방금 했던 거 좀 읽어보고 풀어볼까요? 150페이지로 갑니다. 넷모 2번입니다. 150페이지 넷모 2번을 봤더니,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으로 수요 초과가 나타나서 가격 폭등, 공급 초과가 나타나서 가격 폭락,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가로 1번. 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봤더니, 안정적 균형이 되게 한 조건, 즉 시장 균형의 안정 조건은 수요의 탄력성이 보다 커야 한다.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작아야 한다. 가로 2번. 주거용보다는 상공업용 부동산이 탄력성이 작으므로, 양이 둔함으로 가격 파동은 상공업용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탄력성과 가격 변동은 역수관계로 움직인다. 가로 3번.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일반 경기 호황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경기 호황은 몇 년 후에 한 템포 늦게 나타나더라. 그 이유는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더라. 후순환적이다. 자, 수요량 Q. DX 그럴까? Q로 할까? Q. 오케이. 수요량 Q는
마이너스 20px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근데 공급함수는 500 플러스 10px다. 이 x제 시장은 거미집 이론에서 가격 변동이 발산형일까? 수렴형일까? 순환형일까? 하나를 찍어보라 이거예요. 뭐죠? 수렴형? 우리 저 여학생은 발산형이니까 수렴형이니까. 힌트는 Y축, X축. 자, 이 Y축이 무엇으로 돼야 돼요? 가격으로 변해야 돼. 가격축이 돼야 돼. 근데 다행스럽게 P로 정리해 줬으면 좋은데 제가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려고 Q로 정리해 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난이도 높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P로 정리해야 돼. P로. 수요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 P로 다시 함수 정리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다시 함수 정리해야 됩니다. 얘가 이제 가격축이니까. X축이 수량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격축으로 정리를 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일부러 난이도를 높게 해봤어요, 한번. 자, 그러면, P로 다시 정리한다면, 20으로 양쪽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15가 되고,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인가요? 그렇죠? 아니나? 22 건너가고, Q가 이쪽으로 왔구나. 이건 플러스 15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Q를 20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도 다시 가격 P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500이 된가요? 마이너스 500이 됐고, 그 다음에 10분의 1 Q가 됐어요. 됐어요? 네. 고로 이게 기울기들인데 절대값으로 해야 돼. 절대값으로 하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것으로만 합시다. 마이너스 무시하셔야 돼요. 기울기 값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기울기가 더 적죠. 네. 고로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20분의 1로서 기울기가 더 작다. 기울기가 더 작다가 나왔어요. 더 완만하다 이거야.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아까 수렴형이죠? 그래서 답이 수렴형으로 가는 거야. 수렴형.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다. 그래서 수렴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수렴형이 될 거다. 다시 한번 Q로 나오면 P축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 놓고 기울기 값들을 비교해야 돼요. 오케이? 대신 기울기를 값을 비교하되 절대값으로 비교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무시해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어. 우하향하는 기울기니까. 공곡선이니까 플러스가 되지만 절대값으로 해라. 탄력성은 어차피 절대값인가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153쪽 정책편. 이건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할까요?
식사만 하고 나서 좀 올리니까.